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표법을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하고요. 오늘 60일의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 고득점으로 합격한 네 분을 모시고 고득점 공부 방법론을 듣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네 분 인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0일의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수험 기간은 총 2년 반으로 기득으로 합격하게 되었고요.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60.33점을 득점했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 57.66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답안지 분량 같은 경우에는 총 전체 과목 다 20페이지 이상 작성했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24페이지 정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1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수험 기간 총 2년 반 동안 했고 기득으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상표법 점수는 64.6이었고 총점은 57.6이었습니다. 상표법 답안지는 총 19페이지 정도 작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0일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22년 3월쯤부터 퇴사해서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수험 기간은 저도 전업으로 공부한 거 2년 반 정도였고 총점은 59.88점으로 17등을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상표법은 62.33점을 받았습니다. 답안지 분량은 제가 글씨가 좀 큰 편이어서 한 줄에 한 20자 정도를 기록했는데 23페이지를 적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1회 변리사 시험 기득으로 합격한 조윤정입니다. 1년의 학기 병행을 포함해서 약 3년 반 정도 공부하였고 전체 평균은 56.33점이고 상표법 점수는 60.33점이고 답안지는 총 22장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고득점자 네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게 약간 좀 떨립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사실은 답안지를 훨씬 잘 쓰실 거라서 저도 오늘 좀 약간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좀 인터뷰에 응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질문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질문들 중에서 좀 명확하게 이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조금 앞에 질문이랑 좀 중복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건 아까 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약간 제가 상표법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파인지 암기파인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해파 또는 암기파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이제 이해파의 경우에는 암기파의 경우 이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셨는지 네 분께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동환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해랑 암기 중에서는 중도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랑 암기가 특별하게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수험 때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선후관계에 있어서 이해가 먼저 있는 다음에 암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좀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내용도 암기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암기가 안 됐던 부분도 이해가 되면 잘 암기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수업 때 최대한 다 챙겨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개인 공부 시간 때는 이해보다는 좀 암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이해해가고 강사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더 많이 챙겨가서 개인 공부 시간 때는 조금 더 암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만 이해를 하기에 좀 벅차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게 이해력이 개인적으로 좀 뛰어나신 건가요? 아니면은 수업을 듣는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수업을 들을 때 이 수업 시간에 나는 질문 한 가지를 꼭 찾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질문 하나를 하려면은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은서님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암기파, 이해파 중에 굉장히 이해파였던 것 같습니다. 암기에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보면은 두 문자만 따로 암기한다든지 암기 시간을 따로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시간을 보통 따로 가지시던데 저는 암기만 따로 하는 걸 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랑 암기를 한 번에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허랑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초 GS 플러스 그거를 기득 때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본서 회독이랑 기초 GS 플러스 문풀이랑 암기를 한 번에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니까 그 암기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강약 조절이 잘 됐고 또 암기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문제 풀어야 되면은 별로 지루함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암기한 거를 바로 글로써 현출을 하니까 2차적으로 암기가 되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소 같은 경우도 사례집에서 중요한 문제만 추려가지고 기본서 회독이랑 암기, 문풀, 현출을 한 번에 하면서 저는 이제 이해랑 암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절충적인 방법으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수업 시간에 피드백 공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만 그냥 쭉 읽으면은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눈만 읽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례집이든 GS든 목 찾아듣기 하고 돌아오면 되게 잘 읽힌다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사실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게 방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은서님이 그걸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약간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기본서 읽는 거를 같이 할 때 뭔가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차를 뭐 어디까지 잡아보고 책을 읽으면 좋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예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 기초 GS 플러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기초 GS 플러스를 문제를 가볍게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이제 타겟되는 판례랑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바로 기본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암기해야 할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내가 이따가 답안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회독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시간에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풀어요. 그러면 약간 그 오픈북으로 목차 잡든 이런 약간 느낌이신 건가요? 제가 목차를 따로 안 잡아서 풀답안으로 약간 오픈북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되게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뭔가를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영진님도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저도 암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해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판례 내용을 시험지에 100% 정밀하게 적는 것보다는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판례 암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대신 상표 판례를 공부하고 나면 꼭 이거를 시험지에 어떻게 녹여내야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쟁점에 대해 목차를 이런 흐름으로 적어야지 라고 책에 포스트잇으로 적어두고 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판례 암기를 할 때 특정 키워드의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고 상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저는 투자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거나 이동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암기를 진행했었습니다. 되게 엄청 컴팩트하게 암기를 처리를 하고 이제 이해 위주로 해주신 건데 그 약간 이 흐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혹시 이게 공부를 할 때 이게 좀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포인트를 느꼈던 어떤 회독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든 아니면 판례집을 읽으실 때든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목차 다음에 이 목차 나오는 게 뭔가 좀 더 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 판례 문장 단위로 포섭할 때 이거 바이 이거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셨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판례 원문을 좀 많이 봤었는데 원문을 보면 판사님들이 목차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많이 현출해 놓으시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좀 나도 시험지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목차대로 현출해야겠다라는 영감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 강사님 교재 중에 피날레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의 목차도 저는 좀 많이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정리했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네 분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고 솔직히 말하면 초고득점 합격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득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올해 작년부터 해서 상표 60점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점수를 준 게 이제 작년부터 두 번인데
네 분 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이 점수를 높게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민소나 이제 특허에서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제 상표에 대해서도 고득점이라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평범한 득점 말고 방어 과목으로서 말고 제대로 득점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공부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많아지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그 애정을 담아서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뭐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없긴 하지만, 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이제 각자의 나름의 무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겹치거나 이런 게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다 나만의 이제 무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환님부터 혹시 말씀해주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스터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를 사실 각각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같은 스터디원들하고 다양한 방식의 스터디를 하는 걸 선호했었어가지고 매달 어떤 달에는 이제 기본서 암기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달에는 판례 암기 스터디, 뭐 그 다음 달에는 쓰기 스터디, 뭐 그다음에 사례 프리 스터디를 이렇게 하면서 같은 스터디원들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약점이 보이고, 또 상대방이 제가 뭐가 모자란지 알려주면서 상표법에 있어서 약점 단원이라던가 아니면 잘 아직까지 습득하지 못한 판례, 법리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캐치할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집하고 기본서를 이제 같이 볼 때 좀 호환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판례집을 볼 때는 해당 판례가 어떠한 법리를 몇 개를 썼고 이거에 대한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는지 법리 개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기본서를 볼 때는 이 법리를 사용한 판례가 뭐뭐뭐가 있었는지 그걸 쭉 머릿속으로 나열해보는 방식으로 기본서를 좀 해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스터디에 대해서 이거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바꾸고 계속 인적 구성을 동일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성장하는 거를 같이 지켜보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터디를 할 때 그 주제마다 멤버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되게 잘 맞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방식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아까 객관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기 객관화에 약간 그 미쳐 있는 입장에서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제 기본서와 판례집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요거는 뭐 다들 사실 어떤 나름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용도를 확실하게 나눠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네, 그 책들에 약간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뽑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대법원 판례설이나 아니면은 그 해외 법리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다는 얘기도 해주셔서 이거는 혹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좀 참고를 하셨을까요? 대법원 판례설이 있는 내용들이 사실 근데 1년에 한 2개? 상표에서 맞아요. 많으면 3개 정도 나오는데 네. 한 5개년 안에서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었고, 최대한 사실 이걸 볼 때 목적은 저는 사안포섭을 좀 대법원과 유사하게 가져가자라는 목적에서 봤었는데,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들이 사안포섭을 정밀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법리만 해설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판례 해설은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법리만 해설하고 끝났는지라던가 사안포섭에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올해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판례 해설은 베선덕트 판례를 되게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이제 법리를 먼저 서술하고 들어가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알고 있다가 혹시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검토로서 활용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챙겨가는 방식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외국 판례나 이런 학설 같은 걸 기재를 하신 게 있나요? GS 때는 써봤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정형적인 판례 문제만 나와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보진 못했습니다. 네. 진짜 좀 풍부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3시 이상의 공부 방법이어서 기득 때 이거를 하셨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서님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서랑 판례집 회독을 많이 했는데, 저는 GS보다는 기본서 판례집 위주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회독을 할 때 제일 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각 파트별로 좀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로 뭐가 나올까, 뭐를 내고 싶을까,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판단 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사안포섭하는 그 방식,
거기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판례처럼 비슷하게 써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했고, 뭐 부정사용 취소 심판이나 불사치 같은 데서는 좀 실제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파트에서는 저는 거길 공부하면서 그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뭐가 되게 많고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단권화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GS에서 어떤 판례를 타겟해서 내면은 거기 역시도 이제 그 문제에서 묻는 사항이랑 묻는 방식들을 파악해가지고 그에 대한 목차를 기본서에 싹 정리해서 그냥 기본서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GS가 좀 중심이 되는데 뭐 기본서나 판례집이 약간 좀 더 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반대로 이해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GS 위주 정리와 기본서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서. 네. 그럼 아무래도 기본서에 GS에 안 나온 쟁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는 혹시 이런 GS를 참고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본서 부분 읽으실 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읽으셨나요? GS에 다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허. 그런 부분은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네, 적당히 강약 조절이 됐던 생각하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진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뭔가 준비해 오셨는데 그거 뭔가 보여주시는 건가요? 저도 고득점 비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례 강의를 들었던 것입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사례 강의를 잘 듣지 않는 분도 많았는데 저는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좀 자주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 좀 기계적으로 목차 잡는 연습을 함으로써 나중에 돼서 목차를 따로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차 잡는 시간을 아껴서 그만큼 더 페이지 수에 할애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혹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판례 원문 읽기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좀 같이 한 멤버가 총 4명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우선 이런 식으로 판례를 최근 5개년치를 리스트업을 해요.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좀 이런 최신 판례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특허법원 판례까지 뽑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판례를 3개 정도 공부를 해와서 다음날 점심시간에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사이클을 진행할 때는 좀 법리적인 내용보다는 이 특허법원까지 어떤 사실관계를 주로 다뤘는지 이걸 먼저 익혔고, 두 번째 사이클 돌릴 때는 좀 사실관계를 넘어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걸 공부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해당 판례가 나오면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그 전날에는 각자 공부해 옴으로써 이 판례를 인풋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각자의 생각을 말하면서 아웃풋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좀 판례를 이해하는 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사실 이 자료만 봐도 그냥 고수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 이게 그러면 5개년치 전부인 건가요? 근데 5개년치를 특허법원까지 보면 이 정도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개년치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집을 따로 안 보고 이것만 봤습니다. 그러면 원심의 그 사안 포섭 부분까지도 계속 읽으신 거죠? 첫 번째 사이클 돌릴 때는 거기까지 읽었고, 나중에 갈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했습니다. 이게 저도 상상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만드신 게, 심지어 공부를 하시는 중간에 만드신 게 제가 좀 너무 대단하시고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냥 이거는 약간 그냥 강사로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자료가 뭐 꼭 책이 아니어도 뭔가 자료로 있다고 하면은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요약되긴 했다 하더라도 뭐 사실관계 포섭 같은 게 좀 있고 이러면 그게 혹시 도움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불필요한 내용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때만 좀 사실관계 많이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볼 때는 점점 많이 지워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좀 미리 그렇게 지워져 있는 정돈된 자료가 있으면 시간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더 조금이라도 좋은 그 자료를 공부하시면 좋겠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룰 수 없겠네요. 이런 자료를 세상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영진님께서 사례 강의라고 특히 칭을 해주셨는데 사례 집을 혼자 푸는 것과 사례 강의를 듣는 거에서 혹시 좀 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례집을 혼자 보면은 제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혼자 책을 볼 때는 근데 사례 강의를 들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간과하고 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들. 그래서 저는 강의 듣는 게 확실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 효율 면에서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윤정님께도 고득점에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하고 쓰기 스터디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전 과목 다 기본서랑 판례집이랑 사례집을 다 골고루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스케줄표에도 항상 기판사 막 이렇게 써놓고 지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기본서의 경우는 데생을 썼었는데 데생에는 컴팩트하게 거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모두 거의 외우자라는 느낌으로 갔었고 그리고 그 GS를 풀면서 좋았던 목차나 판례집을 보면서 괜찮았던 사안 포서 부분들을 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회독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판례집은 모두 아시다시피 상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논점에 따라서 판례들은 모두 논리의 흐름이 있고 그런 논리의 흐름을 익히기 위해서 다회독을 진행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한 12월 달, 3월 달 이렇게는 양을 엄청 늘렸어요. 5개년치는 모두 케이스 노트로 원심법원 찾아서 다 붙여놓고 그래 저는 아이패드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00페이지 막 이렇게까지 양을 엄청 늘려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독을 하면서 이거는 알겠다. 이 원심법원은 안 봐도 되겠다. 이러면서 다 페이지 지워 나가고 끝에는 중요한 부분들만 남기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내가 꼭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남기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판례들이 막 뭐 배선덕트도 그렇고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막 GS에 안 나오는 그런 중요한 판례들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이런 건 나만 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은 사례집 활용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사례집을 간과하기도 하고 기출문제를 조금 등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출제진 분들이 교수님이시고 그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러프한 부분이나 이렇게 트리거를 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숨겨놓은 논점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2월 달에 GS 시작하기 전에 저는 기출 10개년치 풀답안 작성을 연습했었습니다. 이게 풀답안을 또 쓰면은 느낌이 다른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짧게 쓰거나 이렇게 배점을 크게 써보는 연습 또는 약간 어려운 문제라도 억지로 배점을 분량을 채워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터디 활용 방법인데 저는 12월에서 2월 달까지 매일 쓰기 스터디를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전 동차 때는 상표가 조금 약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스터디원 분들이 다 상표를 잘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게 막연히 그냥 사례집을 보는 것보다 실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은 판례를 써도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잘 썼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목차를 이렇게 깔끔하게 요건을 딴다거나 사안 포섭을 할 때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원문자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람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더 잘 써 보이게 하는구나, 가독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모범 답안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전 모범 답안도 항상 그 듀얼 모드로 제 거랑 딱 고득점자 답안지랑 해놓고 이게 이렇게 쓰면 더 좋아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항상 체크를 했었는데 추천드립니다. 와, 정말 그 필살기를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은데, 그 첫 번째 기본서 판례집 이제 묶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판례집을 일단 다 회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혹시 다 회독 기준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근데 이게 은근히 양이 많거든요. 엄청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1회독은 무조건 하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지켰고, 그리고 또 시험 막바지에는 많이 제가 줄여놨으니까 한 2주에 1회독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아까 1200페이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줄어든 양이 혹시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막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한 200~300페이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 시험 직전용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혼자서. 그거는 한 50페이지 정도 완전 압축해서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걔네를 그럼 막 오려서 모으신 거예요? 그냥 페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너무 놀랍네요. 아니 그 아까 영진님도 그러시고 두 분 다 그 원심 판례까지 해서 최소 5개년을 다 보신 거잖아요. 이게 그 시중에 있는 자료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33조 1항 7호만 대법원에서는 다뤘지만 원심에서는 3호에 대해서도 포섭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대법원보다 원심 법원의 사안 포섭이 풍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섭을 하면은 되게 풍부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사안 포섭이 상표법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무작정 길게 늘리는 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하는 것처럼 사안 포섭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약간 좀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책을 안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켰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자료인 것 같고, 솔직히 최근 트렌드에 너무 맞는 자료인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5개년 뭐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 한 2~3개년 안에 원심 판례 사실관계 긁어가지고 내면서 원심에서만 쟁점됐던 거를 막 설문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포섭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내용을 나 처음 막 써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저 스스로 좀 변명하자면은 그 판례를 그렇게 이제 커버를 하기에는 책이 너무 양이 많아지고 막 이런 죄송합니다. 네, 자료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한 달 정도 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그 사례집에서 공부를 또 하실 때 그 숨겨놓은 논점들,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부분이 느끼시기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좀 성장하는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사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는 게 약간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들으면 알겠는데 너 답안 뭐 있는 거 알겠는데 나는 못 따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설문을 보고 이 답안이 나오는 건지 그 어떤 정해진 룰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시기 원하는데 저도 그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혹시 어쨌든 기출 문제를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그게 방법론이 좀 생기셨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드셨나요? 일단 제 생각에 사례집을 봐야 되는 큰 이유는 GS랑 분명히 다른 뭔가 미묘한 그 처리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사례집은 일단 꼭 풀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반복되는 그런 숨겨놓은 논점들이 있어요. 유난히 기출해서 한두 군데에서 보이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꼭 알아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분이 또 출제를 하면 그걸 또 내실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약간 러프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는 조문을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보는 출원부터 이렇게 약간 등록부터 이렇게 그런 방법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약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저가 혼자 느꼈거든요. 막 이렇게 막연하게 뭐 주지 점용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러면은 그냥 출원 단계부터 이렇게 쭉쭉쭉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그러니까 고수의 느낌이 막 납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쭉 훑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를 기준을 딱 잡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러프한 문제는 조문을 가지고 내가 사고하는 연습을 하겠다. 딱 기준을 잡으신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트리거에서도 막 특정 교수님이 좀 반복해서 내는 어떤 장치 같은 거, 어떤 출제하는 방식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또 이제 하나의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해 주셨던 모범 답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답안을 보는 게 좋은데 모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모범 답안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 이게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저희도 학원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인쇄를 하다, 그러니까 그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 작업이 사실 되게 만만치 않아요. 엄청 촉각을 다투는 작업이고 학원에서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이 되게 고생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막상 나중에 합격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채점평이랑 모범 답안을 안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름 저희가 준비해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데 왜 안 보시지?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내가 쓴 거를 보고 이거 썼네 안 썼네만 확인하고 다시 안 보시더라고요. 보통 한 며칠 걸려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눈에 안 익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미 쟁점 못 썼는지 알고 내 파악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근데 지금 윤정님께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혹시 목차를 일일이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뽑아내려고 따로 시간을 쓰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딱 올라오면 저 거의 다 봤거든요. 그 모범 답안하고 채점평하고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렇게 듀얼 모드를 켜놓고 보면은 보여요. 목차를 저는 되게 간단하게 잡았는데 다른 분은 뭐 갑의 치매 여부 뭐 이렇게 길게 적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목차가 훨씬 낫구나. 분명 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보기가 더 좋구나. 그리고 사안 포섭 같은 경우에도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강사님의 답안이랑 또 다르거든요. 학생분들이 적으신 거는 또 다르게 배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보이는 약간 이런 의미신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도움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상표법 평균 점수가 최근에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60점대가 역대 뭐 한 10몇 년 전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 10년 안에는 제 기억에는 없었다가 작년 60회 그리고 올해 61회 때 60점대 받으신 분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과감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거는 경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 상표 공부량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30분 더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30분 이상으로 막 1시간을 더 하셔라 라고 하면은 민소 30분 떼고 특허 30분 떼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다른 강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 상표가 그 정도로 한다고 해서 막 실력이 더 막 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적은 공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비슷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과목별로 시간 어떻게 관리하실지 특히 상표법 공부를 할 때 좀 시간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환님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표가
경지에 오르기 좀 어렵지만 한번 이제 깨우치면은 최소한의 공부량으로 일정 수준이 가장 잘 유지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기득 기간 동안 선택 과목 혹은 선택 과목의 한 1.2배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서 상표를 공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감소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차나 기득 초반이신 분들이라면은 민소를 과감히 줄이더라도 특허랑 상표를 1대1로 맞춰서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이제 그 후반에 민소를 더 투자하는 게 하나의 소수설 방법일 수도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소수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수설도 어쨌든 독자적인 학설이니까요. 이걸로 성공하신 거잖아요. 이 방법으로. 근데 이 고민을 이 시기에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민소가 동차 때도 제일 어려웠는데 솔직히 기득 간다고 해서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12월, 1월, 2월에 민소 못 잡으면 뭔가 3월에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소 특허해서 이제 상표가 거기 사이에 낑겨가지고 상표를 실제로 공부를 거의 못 하시고 막 2월, 3월에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동아님께서는 그러면 민소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막 지금 다 완전히 잡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덜고 나머지 특상을 조금 올려라. 약간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민소를 당연히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민소를 정말 완벽하게 겨울 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보다는 어차피 민사소송법은 경지에 오르더라도 안 하면은 휘발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끝에 분량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분량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되 상표를 초반에 많이 빼서 상표는 후반에 줄이더라도 부담이 없어서 네, 상표를 후반에 빼더라도 초반에 조금 많이 투자하는 게 이제 수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이게 자원 분배 관점에서 좀 괜찮은 거네요. 이게 상표는 한번 올리면 오래 가니까 초반에 그냥 부어놓고 나중에 나머지를 유지만 하자. 너무 좋은 전략이네요.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이게 소수설이라고 해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민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참고하기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공부 방법으로 해라라고 하면은 좀 겁이 날 것 같긴 한데요. 민소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더 크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민소를 아예 줄여라, 한두 시간만 해라 이게 아니시다 보니까 네, 그 강약 조절을 살짝 바꾸는 거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진님도 혹시 네,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24년에 제가 공부했던 시간을 세보니까 한 2200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민소가 한 50%, 그리고 특허가 30% 좀 안 되고 상표는 한 20%,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한 2%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상표가 민소나 특허에 비해 양이 훨씬 적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상표를 빼먹는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공부하다가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에 상표를 끼워서 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표가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막 원문 로얄비 같은 거 원문 읽으면 막 꿀벌이 춤을 춘다 막 그런 사안푸섭들 읽으면 아 사안푸섭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좀 힘든 시간에 그래도 그나마 재밌는 과목을 공부하니까 하루 중에 빼놓지 않고 상표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 원문 스터디 진행해서 좀 공부했던 게 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저녁 시간에는 혼자 밥 먹으면서 혼자 상표 암기를 했었거든요. 밥 혼자 씹으면서 좀 멍 때리면서 두 문자 암기하고 했었는데 이런 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기를 그 앉아서는 거의 안 하시고 그런 짜투리 시간에만 하신 건가요? 네, 상표는 따로 암기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기본서를 읽으실 때 판례를 읽으실 때는 막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 부담은 안 갖고 그냥 읽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목차 정도 저는 암기하려고 어떤 목차로 써야겠다 이 정도는 암기했고 그 안에 디테일한 판례들은 따로 암기 시간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제가 암기를 엄청 못했어서 제가 수험생 때 저도 고백을 하자면은 막 그 계획은 항상 화려했거든요. 막 샤워하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하려고 다 계획을 짜놨는데 밤에 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무지성을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서 유튜브 좀 보다가 자고 했는데 그 체력이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도 부여잡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상표가 그나마 재미있는 과목이었으니까
좀 적은 체력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집에 돌아오면은 좀 핸드폰 하는 게 제 문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항상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전 핸드폰을 아예 고시반에 두고 집에 왔는데 그러고서 상표 공부를 조금 하다 잤거든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상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좀 약간 방금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 독할 수가 있구나. 와. 그럼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저도 의지가 너무 약해서 핸드폰이 있으면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무섭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암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아는데 암기를 못하면은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데 그걸 안 하고자 자꾸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암기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암기를 안 하고서 이해만으로 뭔가 내용을 적는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네 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이해 베이스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아까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위한 노력을 이렇게 따로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지 마시고 진짜 보시면서 좀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혹시 윤정님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상표법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동차 때 그 상표법은 점수 편차가 크지 않겠지 생각해서 조금 등한시했다가 소수점 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만 30분씩만 더 투자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2년 연속 고득점자가 나오니까 충분히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확보 노하우 면에서는 책상 앞에서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긴 하지만 유난히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약간 플래시카드라는 어플에다가 오답노트처럼 이렇게 딱딱딱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하거나 아침밥 먹을 때 씻을 때 이렇게 그냥 틈틈이 오며 가며 암기를 했는데 그게 훨씬 더 뇌리에 남더라고요. 책상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안 외워지는 것들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표법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60점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무리 상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하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2시간에서 뭐 2시간 반, 뭐 정말 뭐 가끔 퐁당퐁당으로 3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투입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입을 하고 할 때 확실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캐리 과목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다음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안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답안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시기도 하고 합격자분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좀 장점들이나 차별 포인트들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올해 시험을 치실 때 그때 경험을 약간 좀 떠올리시면서 약간 그때 내가 어땠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있지만 그때 내가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지를 좀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동환님께 어떤 좀 차별점들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실 습관대로 쓰고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항상 GS 때 준비된 답안지를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평상시에 답안지를 어떻게 준비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답안은 예뻤습니다. 근거가 뭐죠? 평소에 GS 가독성도 7점에서 6점 사이로 매번 받으면서 가독성 모범 답안을 거의 많이 했었고요. 그 가독성 7점이 만점인데 만점 또는 1점 부족한 6점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글씨가 예쁘다가 아니라 답안의 외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준비했었냐면은 2월 도약 GS를 쓸 때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필속과 그 다음에 가장 예쁜 형태의 답안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을 우선 쓸 때
좀 다양한 스킬처럼 보이게 목차에 되게 다양한 문장 보호를 쓰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나 법조문 병기 같은 경우에는 양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병기를 했었고 소극, 적극 등 결론을 나타내주는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소극, 점점점 적극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써서 내가 목차로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자라는 주의였었는데요. 답안이 안 비어 보이면서 목차와 본문이 분리가 돼서 목차만으로 좀 채점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답안을 저는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답안에서는 한 반 글자 정도 목차와 본문을 분리해서 쓰면서 최대한 답안에 여백이 없게끔 구사하는 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안포섭 같은 경우에는 판례의 법리 구성 단위가 바뀔 때마다 소목차를 좀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적어주려고 했었는데, 이번 시험장에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금강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익적 규정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3자 범위랑 그다음에 공익적 규정에 이제 그 심판 청구권 남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법리도 주관적 범위랑 공익적 규정 두 개로 찢어서 적어주고 사안포섭에서도 똑같이 주관적 범위 해당 여부, 공익적 규정 해당 여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술해서 좀 좋은 인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하면 할수록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면 할수록 다 좋은 것들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도 답안의 인상이 사실 그 점수의 거의 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보여지는 부분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하나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생김새부터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따로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게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를 최대 필속을 딱 기준점으로 잡고 천천히 썼을 때 예쁜 글씨와 빠를 때 예쁜 글씨도 다르니까요. 최대 필속 기준으로 하고 가장 예쁜 형태를 하나 확보해 놓고 레퍼런스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뭔가 가공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은서님도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결국 답안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교수님들한테 제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알려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답안지밖에 없으니까 이 답안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 척을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읽기 좋으시라고 글씨체랑 답안 왁구 정말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글씨를 뭔가 예쁘게 쓴다기보다는 좀 시원하게 쓰려고 했어요. 눈에 확 들어오게. 그리고 양쪽 줄맞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줄맞춤 딱 해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처럼 보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사안포섭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안포섭 내에서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목차를 분리하고, 또 같은 내용이어도 내용이 길어지면 원문자도 활용하고 하면서 눈에 내용이 잘 들어오도록 답안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위해서 논점 정리 목차를 무조건 쓰고 들어갔어요. 논점 정리 목차를 써서 쟁점되는 부분을 미리 짚어주고, 또 이걸 쓰면 기계적인 풀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논점 정리를 항상 꼭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장에서는 문항 간의 유기성을 좀 생각하면서 답안을 썼어요. 제가 이번 시험에 문항 3번이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문항 3-3에 좀 다른 내용을 썼더라고요. 3-3에 심판 계속 중에 합의하여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3-2에서는 심판 계속 전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계속 중 부대행 합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미리 선결로 쓰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이고 정말 푼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답안지를 쓸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앞에 이제 동아님 말씀해 주신 거랑 큰 맥락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글씨체 부분에서 좀 시원하게라는 그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잘 읽히고, 이 교수님들이 1200권을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은 그냥 지칠만 해요. 근데 그때 뭔가 시원시원하게 글이 읽힌다 이러면 확실히 좀 확 와닿을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논리적인 척이라고 말씀해 주신, 실제로 아마 논리적으로 하셨겠지만
이게 되게 돋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서 좀 놀랐는데 아 이게 심판 계속점 부쟁합의, 그러니까 부쟁합의라는 주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굳이 이 타이밍에 꺼내와야 되냐는 내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설문 2와 설문 3의 조건이 좀 다르니까 계속 중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부쟁합의라는 걸 연결시키시는, 이거는 평소에도 이 논리적인 어떤 접근을 많이 해오신 것 같고 그거를 시험장이라는 되게 압박감 있는 상황에서도 꺼내오셨다는 게 아 역시 최고점은 다르다. 네, 여기서 좀 한번 감탄을 또 하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오버했나요? 영진님도 한번 네, 꿀팁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답안지를 쓸 때 어떤 항목에 배점이 많이 들어갈까를 늘 생각하면서 적어줬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상표뿐만 아니라 민소든 특허든 답안지를 쓸 때 꼭 사안의 해결과는 별개로 결론이라는 목차를 둬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라는 걸 꼭 적어주었습니다. 이게 뭐 꼭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친구로부터 어느 특강에서 교수님이 이런 결론에도 점수가 들어가니까 꼭 적어라라는 말을 전에 듣고서는 저도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GS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배점이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민소, 특허, 상표 다 결론이라는 탭을 따로 적어줬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에서 묻는 내용만 저는 최대한 적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번 예로 61회 시험에서는 뭐 문제 3번에서는 119조 1항 1호 요건 중에서 뭐 상표 유사성이나 혼동 여기에 대해서 물었다면 다른 뭐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건지 이런 거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배점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제 4번에서도 좀 본질적인 식별력에 집중해서 좀 사안 포섭을 하고 기재했던 게 좀 배점이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안 포섭을 할 때도 단순히 양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좀 사안 포섭 안에서도 목차를 좀 세부 목차를 나눠서 뭐 상표권 침해에 대해 물었다면 뭐 1번 뭐 사안 포섭 안에서도 뭐 소괄호 1번 하고 이래 이래서 상표적인 사용은 맞다. 그리고 소괄호 2번 근데 이래 이래서 이 해당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그러므로 뭐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안 포섭 안에서도 세부 목차를 나눴던 것이 아, 이 사람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 말씀해주신 결론을 꼭 적어야 된다 이거를 저도 사실 건네서 들었어요. 이게 어딘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교수님만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긴 한데 그냥 생각해보면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목차를 변형해서 잡다 보면은 이제 결론 날리고 서론 날리고 해서 본론 부분만 이렇게 좀 알맹이만 적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뭔가 갑자기 급발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론부터 갑자기 치고 들어가고 마무리 안 한 느낌? 이런 걸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틀을 갖추고 그 안에 알맹이도 잘 채워주면 확실히 더 갖춘 느낌이 날 것 같고 저도 왜 그런 부분을 실제 시험 때는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시간 문제와 약간 조급함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신 것 자체가 아마 고득점의 좀 전반적인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묻는 내용만 적는 거는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써도 되나? 라는 그 확신을 갖기가.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그 문제 4번에서 나 상대적 식별력 안 썼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좀 묻는 바에 집중했던 게 그래도 고득점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엔 뭐 잘 맞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정말 필속 빠르고 내가 그 시간 안에 다 쓸 수 있다 하는 분들이야 뭐 플러스 알파 쓰면 보론으로도 나쁘지 않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묻는 것만이라도 잘 쓰는 게 저도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포섭 안에서도 목차를 세부 목차를 쪼개서 해주시는 부분은 앞에 세 분이 다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체법적 성질이 좀 많이 강하고 그러니까 사안포섭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원문자를 따서 예쁘게 적어도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분도 다 서로의 답안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스터디 하실 때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냥 뭐 길게 많이 적었네. 근데 이거밖에 안 보여서 이걸 소목차까지 따로 적어주시면 당연히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하셨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세 분의 그 말씀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목차로 좀 잘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포섭에서도 이제 목차를 좀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이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윤정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답안지에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쓰지만 좋은 답안지랑 나쁜 답안지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떻게 목차를 잡고 사안포섭을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조문 변기였습니다. 법학은 일단 조문에서 시작해서 판례들이 그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강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조문을 써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희 4명 다 목차 잡기를 따로 생략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쓰면서 어떤 목차를 잡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는 시간에 더 본문에 집중을 하고 사안포섭을 더 길게 늘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특히 이게 상표법에서 사안포섭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강약 조절인데요. 답안지에서 같은 내용을 써도 강약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점수 배점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묻는 바를 크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 답안지가 중요하다라는 되게 좀 마인드셋의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답안지가 뭐 중요해? 그냥 내용 많이 알면은 답안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푸팅과 아웃푸팅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내가 잘 꺼낼 수 있으면 오히려 내가 잘 넣을 수 있는데 그 반대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강조해 주신 건 너무 저도 그냥 강사로서 되게 그 수긍이 되는 말이고 조문 변기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강사 답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적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최대한 다 변기를 이렇게 하려고 해주신 건가요? 예를 들어 뭐 통상실시권자가 나오면은 통상실시권자부터 조문을 찾아서 네, 그런 것까지 다 사소한 것들도 캐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이거 방법론적으로 수험생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GS를 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할 수 있는지는 그냥 여러 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일단 많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기준을 잡고 결국엔 연습의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목차 잡기를 안 하신 거 네 분 다 그 초안지를 안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초안지를 안 쓰면 확실히 시간이 많이 들긴 하는데 논점 누락이나 이탈에 대한 걱정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네 분도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누락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네, 윤정님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는 동차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GS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체화가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막 시험 직전에 바꾼다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는 방법이고 지금부터 아마 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누락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어쨌든 누락이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제 생각엔 꼭 목차를 잡는다고 해서 또 누락을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
저 논점 정리를 쓰면 목차를 안 써도 누락을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논점 정리를 제가 쓰면서 나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그거를 같이 쓰면서 목차를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논점 정리 쓰는 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논점 정리 좀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내용을 가이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머릿속으로도 정리가 좀 되는 거네요. 읽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또 숨겨진 꿀팁이 있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누락이 많은 편이었는데 저한테 도움 많이 됐던 건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사례집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노하우인데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 예를 들면 외국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뭐 34조이랑 13호 뭐 이런 걸 떠올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연습했던 게 누락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문 읽기 전에도 그냥 문제 특정 트리거를 보면은 일단 가능한 걸 쫙 머릿속으로 뽑아주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특정 키워드에 아예 써놨어요. 답 문제를 풀면서. 그럼 그거를 나중에 설문 읽고 답안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지울 거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확실히 누락을 많이 방지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동아님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무리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마시면 부담 되실 것 같아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 네. 논점 추출과 초안 작성은 전혀 다른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논점 추출을 하되 그러니까 초안 작성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동차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기본기에서 초안 작성은 뺄 수 있다. 충분히 논점만 잘 뽑아내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수험 기간 동안 기초 GS 플러스를 4번 풀 답안을 썼는데 그러면은 해당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목차 세트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논점만 뽑아 놓으면은 이 논점 나오면 목차 이렇게 써야지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잘 준비돼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우문현답이네요.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솔직히 저도 들으면서 제가 생각 못한 포인트들이 네 분 다 제가 생각 못한 포인트여서 너무 좋고 제 수업에 잘 녹여내서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6번째 마지막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공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부가 힘든 건 내용보다는 그 과정과 일상인 것 같아요. 저도 다 겪어봤고 이제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겪고 계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이 겪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슬럼프를 각자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물론 다 이제 개개의 특수성이 있는 거여서 누군가에게는 적용 안 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군가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보는 거를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막 예능 같은 것도 보면서 누가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들 하면은 막 그 와닿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담담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님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잘해야지 진짜 압도적으로 잘해야지 막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개인적으로 좀 너무 잘해야지 진짜 막 합격 꼭 해야지 막 이런 합격 꼭 해야지 맞네요. 네 그건 맞는데 1등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가졌던 게 개인적으로 좀 해방감이나 안도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적당한 압박감도 있으면서.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실 때 하나의 행위를 하시면서 이게 내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은 요행을 바라고 이걸 하면은 운이 좋아서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됐던 것 같아서 좀 합격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윤서님도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따로 있었지는 않았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딱 3, 4월 이 2달을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수습하느라 디자인 보호법은 7월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막 시작했을 한 5월쯤에는 좌절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했고 그때 이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게 붙을 거라는 기대도 안 했고 떨어질 거라는 좌절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감정 같은 걸 최대한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생각들은 이렇게 배제를 하고 그냥 오늘 공부 뭐 하지? 내일은 공부 뭐 하지? 이거 잘 하려면 나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생각만 가지면서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게 계획을 계속 짰어요. 계획을 계속 짜면서 월별로도 짜고 주별로 짜고 일별로 짜면서 내 눈앞에 할 게 이렇게 많구나. 이거 우울해 할 때가 아니다. 당장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GS 시즌이 시작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나 학원 가서 GS 쓰고 뭐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금요일까지는 또 성적이 나와서 그거 보고 또 다음 토요일 일요일이면 또 GS를 보러 가잖아요. 이런 일상의 반복인데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성적이 처참했을 때 저는 그때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 퇴사 왜 했지? 이런 생각들이 몰려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매주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는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주위에 저는 대학교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친구들이 뭐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좀 미래에 대해 푸념을 하기도 하고 괜히 이거 GS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웃어 넘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이런 힘듦을 겪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윤정님도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험생활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 막연한 불안감에 되게 휩싸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때마다 그냥 하루를 최대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러고 후회를 하지 말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히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저는 막 쉬어버리면은 그게 더 스트레스로 다가와가지고 인강을 찾아본다거나 막 아니면은 그냥 운동을 하고 일찍 잔다거나 아니면 합격 수기 찾아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공부 계획 세워보면은 이렇게 사례지 볼 게 많고 판례 볼 게 많은데 얼른 이거 봐야겠다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럼프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웃고 있냐면은 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MBTI T이고 두 분이 F시거든요. 네, 아마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아마 그거에 내 마음을 좀 더 울리는 그 분의 얘기를 듣고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저도 이제 경험자로서 저는 사실 MBTI가 이제 F가 아니고 T여서 이게 공감한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 경험해 본 거는 T들도 알잖아요. 그 경험한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참고 아까 이제 영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나의 얘기, 특히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어떤 말씀들이고 그거를 지금 좀 힘들어하실 분들이 정말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준비한 질문들 좀 다 드려봤는데요. 네 분의 공부 방법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분이 이제 귀한 자리를 해주신 만큼 또 이제 에너지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께 정말 짧게라도 응원의 한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뛰어난 머리, 앉아있는 시간, 꾸준한 노력 이런 것보다도 강한 멘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는 스칼라면 좋겠지만 벡터처럼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면은 방향성 없는 공부가 돼서 쌓이지 않고 좀 많이 흩어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앞으로 수험을 하시면서 여러 합격 수기도 읽어보시고 주변 친구들의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매 순간순간 나 지금 소형 GS를 들어야 되나 대형 GS를 들어야 되나 판례집을 읽어야 되나 사례집을 풀어야 되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실 텐데 그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크게 수험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거에 멘탈이 흔들리고 어려워하시기보다는 좀 뚝심 있는 마음가짐으로 난 떨어지지 않는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뭔가 마음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도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프로를 보면 거기서 활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덤덤하고 기본기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활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때 불안이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겠지만 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해 나아가면서 좀 기본기도 튼실하게 쌓고 덤덤하게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시험 부근에 가서는 많이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흑백요리에서 나왔던 나폴리 마피아님이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마이 파우라라고 그게 우리말로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음 좀 단단히 먹고 이 힘든 시간 이겨내셔서 변리사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갑자기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잘 참다가도 조급해지기도 하고 희망에 부풀었다가도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수험 기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지만 그렇기에 지금 목표하고 계신 것들이 더욱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슬프지만 고시생은 자아를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너무 막 내 상황이 막 좌절스럽고 하다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해서 공부를 못하고 이러시지 말고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 뭐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뭐 지나가는 길고양이 보면서 귀여워하고 이러한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슬럼프 겪지 않고 강한 멘탈로 수험 기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 생활을 할 때는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수험 생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끝이 없는 긴 터널을 걷는 게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믿으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그 긴 터널의 끝에 반드시 합격이라는 빛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62기 변리사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 한 저도 되게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괜히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정말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따뜻한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서 약간 이제 뭉클하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티라도 이런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상의 기획 의도는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분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특히 나랑 잘 맞는 어떤 공부 스타일이 좀 느껴지면은 그 한 분의 공부 방법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따라가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되게 자세한 공부 방법들을 윌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합격 수기에 네 분의 수기가 다 올라와 있고요. 그 수기에 자세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방법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이 메인 시즌 올라가시기 전에 마음 세팅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은 저희 또 언젠가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